그래서 대변을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초록 색깔 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붉은색 톤은 굉장히 안 좋은 거. CT를 너무 많이 찍어도 암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위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50세가 넘은 흡연자는 매년 저설량 CT를 찍으셔야. 자, 아까 대장암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건강검진은 뭐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에 받으니까요. 우리가 근데 매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니까 용변에서 알아볼 수 있는 몸의 이상 신호, 뭐 대변의 색이라든가 소변에 뭔가에서 좀 알 수 있는 건 있나요? 항상 대변 보고 내리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막 쳐다봐야 돼요. 네. 근데 대변은 보셔야 돼요. 한번. 그래서 대변을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대변이라는 건 내 소화관 구경을 다 한 무엇이에요.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구경하고 그렇죠, 내려갔기 그렇죠. 때문에 대변은 매일 확인을 하셔서 네. 색깔이 달라진 변이 사실 가장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색깔이 달라지지 않았나 보고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도 소변 주변 색깔을 한번 보셔갖고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변기를 보면은 아실 수 있죠. 색깔이 다르지 않은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대소변은 정말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암의 신호와 질병의 신호이기 때문에 내 몸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출혈만큼 위험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변도 한번 보고 대변도 한번 근데 보고. 봤는데 뭐 하루 정도 색깔이 살짝 초록빛으로 돌거나 뭐 했어요. 아, 근데 그 이후부터는 다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하루 된 날이 뭐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네. 너무 가격하게 뭔가를 했거나 했는 거예요. 김 작가님 본인의 경험 같아요. 지금. 아니,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살짝 초록빛이 돈다거나. 근데 그게 뭐 며칠 계속되면 제 생각에 꼭 병원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하루 아니면 한두 번 정도는 약간 초록색 쪽은 괜찮습니다. 왜 초록색 괜찮냐면요. 괜찮구나. 대변의 색깔은 담즙 색깔 때문에 담즙이 초록이에요. 소화가 내려오다가 이게 색깔이 소화가 되면서 노랑 색깔이 되면서 대변 황금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운동이 빠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술 얘기하신 술 먹고 다음날 설사하시면은 장운동이 빨라지면서 이 노란색 변으로 초록 색깔이 변할 시간이 없어서 초록 색깔 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초록 색깔 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붉은색 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붉은색. 네, 그 집에 절대로 진한 색깔 변기 두시면 안 돼요. 오르니까. 네, 안 보이니까. 변기는 하얀색. 그냥 하얀색. 하얀색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성암도 또 다시 한번 여쭤보면 그러면 유방암이 유방 초음파랑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남자라서 유방 촬영술이 있다면서요. 네. 요건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 검사는 유방 촬영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40세부터 뭐 매년 하셔도 되고 2년, 국가에서는 2년마다 하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검진하는 입장에서 그냥 매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방을 위아래로 한번 굉장히 세게 눌러 찍고 대각선으로 한번 눌러 찍는데 이때 유방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고 겨드랑이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정말 아픕니다. 하면서 기절하시는 분도 있어요. 통증 때문에. 누르고 촬영을 하는 건가 봐요. 네, 잡아당겨서 필름에다 다 유방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검사가 여자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검사가 네. 유방 촬영이에요. 아프거든요. 꽉 누르면은. 그런데 그래도 꼭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게 유방암이 그 사진에서 나타나는 모양은 두 가지입니다. 석회화로 나타나거나 덩어리로 나타나거든요. 이 석회화를 잘 보려면 유방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여자분들 중에서 그냥 유방 초음파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초음파는 하나도 안 아프죠. 돈만 내면 돼요. 한 20만 원 정도. 그런데 걔는 이 석회화를 못 봅니다. 걔는 덩이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상보적이고 하나를 한다면 당연히 유방 촬영을 하셔야 돼요. 촬영이 좀 더 정밀한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기본 검사예요. 그런데 이제 유방 촬영을 하면 한국 분들은 유방의 크기가 작으면서 유방 안에 지방이 적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이 젊은 분들은 다 검사를 하면 치밀 유방, 유방 조직이 촘촘하다 이런 진단을 받아요. 근데 이 치밀 유방이 있으면 석회화는 좀 보이는데 결절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기 판정을 할 때 또는 우리 상담을 할 때 초음파 같이 해야 되는 유방입니다 라는 코멘트를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눌러 찍는 촬영만 하시고 코멘트에 치밀 유방이 너무 심해서 초음파 같이 하세요 라고 나오면 그때 초음파를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젊은 유방은 젊어서 유방 조직이 많아서 치밀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에서 유방 초음파 같이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세요. 저 또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마법에 빠진 날이 있는데 그렇게 생리 중일 때 건강검진은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피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생리 중에 꼭 피해야 되는 검사도 있나요? 꼭 해야 되죠. 일단 아까 유방 촬영할 때 굉장히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리 때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때 제가 사진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를 보는데 생리 때는 세포가 계속 원래 떨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궁경부암이 있어도 없는 걸로 나올 확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하체 탈의를 한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도저히 이게 가능한 상황이 생각이 아예 안 아니라서 맞는 게 맞는 거네.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주기를 검진 일자 조절을 하시면 좋고요. 그럼 언제가 좋으냐면 생리 끝나고 3일부터 7일 사이가 가장 유방도 소프트하고 검사에 오류도 적은 날이라서 받기도 덜 아픈 날입니다. 그래서 생리가 완전히 끝나고 3일부터 7일 사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여성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이제 폐경을 하시는데 그렇게 그 위에 갱년기 여성분을 위한 추가로 뭐 건강검진 항목이 있나요? 받아야 되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제일 기본은 유방암이랑 자궁경부암은 꼭 하셔야 되는데요. 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항상 특징이 자궁경부암은 줄어들고 자궁내막암이랑 난소암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난소암은 우리나라도 뭐예요? 여성 생식기가 이제 자궁이 있고 옆에 난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난소에 생기는 암인데 얘가 굉장히 밑에 있어서 증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배가 나오지 해서 봤더니 난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10cm 여자분들 다 배 나오시잖아요. 10cm 정도 커질 때까지 증상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난소암도 검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주 뚜렷한 검사 방법은 없고 아까 자궁경부암 검사하려고 힘들게 진찰대에 올라갔을 때 이때 초음파로 보시면은 그나마 난소암을 가장 잘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 난소암 10개 중에 8, 9개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더 내시면 검사 받으실 수 있어서 난소와 자궁 내막을 보기 위한 질 초음파라고 하기도 하고 자궁 초음파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골반 초음파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 검사를 추가로 받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갱년기가 오신 분들은 꼭 골다공증 검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검사요? 골다공증 검사. 골다공증 검사. 이게 이제 골밀도가 조금 떨어졌을 때 병원을 오시면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고 치료도 잘 되는데 너무너무 골밀도가 떨어져서 뼈가 숭숭숭 비었을 때 병원을 오시면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좋아져서 약 끊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50세에 갱년기가 오면 그때부터 골밀도가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기간이라서 그때 골밀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성분을 했으면 김 작가 같은 남성분을 위한 것도 체크해야죠. 전립선암 검사. 요거 언제부터 좀 받아야 되고 요거는 기본 검사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통은 없죠. 국가검진에 없어요. 없죠. 전립선암 검사는 PSA라고 남자분들은 다 아는 전립선암 수치로 보통 검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혈액검사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 검사거든요. 아, 혈액검사하면 나와요? 네, 그래서 50세 이후에 뭐 매년 해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 수치가 이제 높으면 전립선암의 확률이 높지만 남자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다 전립선 비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50대는 50%가 생기고 60대는 60%, 70대는 70% 전립선 비대가 있는데 얘가 전립선 비대에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PSA 검사를 하면 암일 때도 증가를 하지만 암이 아닌 전립선 질환에도 다 증가를 해요. 근데 검사를 하면 그 다음 단계 검사가 뭐냐면 뭘 할 것 같으세요? 초음파를 하는데 초음파에 잘 안 보이면 조직 검사를 한 10몇 군데를 해야 되거든요. 입원해서. 조직 검사? 네, 그러니까 수술장에서 검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 검사가 굉장히 인베이시브한 침습적인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열 몇 개 했는데 암이 좀 나왔어요. 그럼 또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립선암 수술 잘 되신 분만 보면 별로 해피하시지만 또 안 돼서 와서 발기부전 생기는 분, 또 수분 볼 때마다 피 나오는 분, 뭐 대변에도 뭐 안 좋은 분 너무너무 많거든요. 비용도 뭐 로봇 수술하면 엄청 돈 많이 드시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진단이 많이 되는 암이 전립선 암이에요. 전체 전립선 암의 30% 적게는 많이는 50%는 이 사람 전립선 암이 있긴 하지만 암 조직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 살아있는데 아무 문제도 일으킬 게 아닌데 검사를 해서 암이 있어서 치료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암이 전립선 암이라서 재미있게 국가검진에서는 이 PSA 검사를 하는 거를 권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뇨기학 단체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자고 할까요? 하지 말자고. 당연히 하자고 하겠죠. 네. 부인과 자궁경부암 검사도 잘하면 뭐 3년에 한 번 해도 되고 5년에 한 번 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부인과학회에서는 매년 하자고 할까요? 매년 하자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약간 그 관련 단체들이 또 주장하는 거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에 한림원에서 얘기하는 권고문 검진 어떻게 받으라는 거. 그 다음에 한림원이 어딘데요? 우리나라 학술 제일 위의 단체입니다. 한림원.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네, 제일 윗단체라고. 공인된 뭐 기관이라 뭐 그런 의미신 것 같습니다. 어마무지 공인된
한의원 계신 분이 이 얘기 들었으면 기절하실 거예요. 네. 저희는 뭐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나온 한국인의 건강검진.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참고한 게 앞에 보여드렸던 국가에서 만든 검진 가이드라인,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런 질병 예방 태스크포스가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가이드라인 지금 4가지 정도를 섞어서 말씀드리는데, 교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댓글에 악플 달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림원과 미국과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여기에 합쳐진 엑기스를 나는 전달하고 있다. 네, 댓글에 대한 저의 자세 안 읽습니다, 저는. 네. 제가 뭐 어떻게 해도 안 좋아하는 분은 있고. 자, 그럼 혹시 남성분들은 또 성에 관해서 이제 고민도 많고 하니까 성기능 관련 문제도 건강검진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저는 요거는 못 사실은 본것 같은데. 이제 안 해요. 왜냐하면 질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검진이기 때문에 요 경우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는 해당 과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면 나는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가야 되냐 하면은 요 질문에 자가진단표가 있거든요. 10가지에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성적 흥미가 줄었나, 아닙니다. 그다음에 7번에 발기력이 감소했나. 아닙니다. 요거는 해당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남성 갱년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필요하고 무기력하냐, 사실 이거 대부분 무기력합니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근력과 지구력 감소, 이것도 다 있죠. 키가 다소 줄었는지, 아니 이건 줄지 않았고 삶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지, 불안, 짜증이 많이 나는지, 운동해도 지치는지, 저녁 식사가 바로 졸립니까? 모두가 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일의 능률이 감소했는지, 여기 중에서 3개가 있으면은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자가진단하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검진이 아니고 이제 외래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비뇨의학과. 아까 전에 또 근데 혈액 검사를 해서 전립선을 알 수 있다는 코멘트 해주셔서,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혈액 검사는 다 하잖아요. 네. 거기서 뭐 어떤 질병들을 알 수 있는 거죠? 환자분이 혈액 검사 해주세요 하고 오세요. 그럼 혈액 검사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 그럼 혈액 검사가 수천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환자분은 혈액 검사를 한번 뽑으면, 피를 뽑으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매일 진료실에서 있는 환자분이 얘기인데, 고지혈증 환자가 콜레스테롤 검사를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 당 수치는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그 검사 안 했는데요 하면, 그건 또 따로 혈액 검사하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수천 가지 다 뽑으면요, 수혈하는 것만큼 혈액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필요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을 뽑는다고 모든 검사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흔한 질환에 대한 검사를, 그리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센터에서 대부분 하는 검사를 우리 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말씀하신 고지혈증 여부는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그거는 혈액 거죠?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럼 빈혈 검사는요? 빈혈 검사도 사실 굉장히 심해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헤모글로빈이라고 빈혈 수치가 여자는 12 이상이 정상이고 남자는 13이 정상이거든요. 보통 한 뭐 9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근데 뭐 8, 7, 6 이렇게 떨어지면은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증상이 생기기 전 단계는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 간단히 알 수 있고, 또 국가검진에서도 빈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검진만 받으시면 빈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국가검진에서 6대 암이었죠. 위, 폐, 간, 자궁, 경부, 유방, 대장암. 이 6가지 중에서 지금 폐 말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코멘트를 들었는데, 자, 폐암은 뭘로 검사하는 거죠? 가슴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가슴 사진을 찍는 게 폐암 검진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일단 여기가 오른쪽 폐, 이게 왼쪽 폐, 그리고 환자분이 이거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뭘까요? 일단은 정상이 아닌 폐 아닌가요? 이거 정상입니다. 이 정상이에요?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갈비뼈, 오른쪽 갈비뼈, 왼쪽. 이게 바라보는 데서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이고요. 오른쪽 폐, 왼쪽 폐, 가운데 있는, 이게 내가 환자를 바라본다, 어떤 사람을 바라본다 하는 그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바로 중요한 심장입니다. 근데 환자분이 이거 뭐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심장. 그래서 이 폐가 이렇게 공기가 통과하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면 그게 폐암인지 아는 거죠. 그런데 요게 보이려면 크기가 한 1, 2cm는 돼야 보입니다. 암이 크기가? 네, 그러면 사실 다른 데 다 가 있어요. 벌써 폐암이. 그런데 또 그래도 여기에 생기면 그분이 되게 운이 좋은 거고요. 여기 지금 횡격막이거든요. 오른쪽 횡격막, 왼쪽 횡격막. 횡격막 뒤쪽으로도 굉장히 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 생기는 암들은 알 수가
없고 심장 뒤로도 폐가 있거든요. 여기 생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 다 가운데 나 잡아봐라 하고 있는 암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서 요거는 검진해서 결핵 하려고 찍는 거죠. 결핵 검사로 찍는 거고 가장 큰 목적은 결핵입니다. 암이 여기에 없다고 해서 내가 암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찍는 게 저설량 CT라는 CT를 찍습니다. 저설량 CT. 그럼 가슴 사진은요, 보통 검진해서 가면 뒤에서 엑스레이를 쬐서 앞에서 받아서 찍어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엑스레이를 쬐는데 이 CT는요, 360도에서 엑스레이를 다 쬐서 반대방으로 받아서 컴퓨터가 모양을 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폐, 왼쪽 폐고, 요게 이제 심장입니다. 그럼 보면은 심장 뒤에 이렇게 결절이 있죠. 요 결절은 예쁜 결절, 양성 결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설량 CT를 찍어야 폐암이 없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저설량 CT 우리가 아는 폐CT인 건가요? 네, 폐CT랑 조금 다릅니다. 아,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CT의 가장 큰 문제가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쬐잖아요. 그렇죠. 피폭이 되게 많이 되는데 저설량은 말 그대로 일반 엑스레이 한 10분의 1 정도의 엑스레이 피폭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또 CT를 너무 많이 찍어도 암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위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량을 낮춰서 매년 찍을 수 있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흡연자들은 꼭 하셔야 되고 50세가 넘은 흡연자는 매년 저설량 CT를 찍으셔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물론 더 중요한 거는 금연이죠. 그럼 저설량 CT랑 우리가 찍는 흉부 엑스레이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게 흉부 엑스레이 요거죠. 요거는 그냥 그림자를 보는 검사에서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 부분도 되게 많고 또 이게 CT가 더 정밀히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흡연자가 가슴 사진을 찍고 괜찮다고 해서 암이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면 저설량 CT 이렇게 단층 촬영 CT 검사를 해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흉부 엑스레이라든가 폐 CT 이런 거 할 때 고민되니까 가격도 있겠지만 방사성 픽폭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거기서 이런 거 받아보실래요 말래요 뭐 추가 물어보는데 그런 걱정 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딱 적정선이란 게 있을까요? 횟수? 그래서 이제 폐는 저설량 CT를 찍으시면 너무 그런 걱정 없이 하실 수가 있고요. 가끔 이제 1년에 한 번 CT, 복부 CT를 찍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되게 설량을 많이 잽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보통 CT는 한 8에서 10mSv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 보여드릴게요. 방사선 노출을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자연계 뭐 비행기 타면 방사선 많이 쬐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지하에 있는 안반 이런 데서 방사선이 나오거든요. 1년 동안 노출하는 양이 3mSv예요. 가슴 사진 한 번 찍으면 0.1이 되고요. 고밀도 검사를 하면 0.001이 돼요. 그런데 CT를 찍으면요. 대충 보면은 한 8, 6 정도 되잖아요. 높네요. 그런데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흉부 저설량 CT는 1 정도로 설량을 한 8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낮춰놔서. 근데 그래도 꽤 높은 편이긴 하네요. 연간 자연방사선 이게 1년 내내 내가 해서 노출되는 게 3이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뭐 매년 찍는 거지 1년에 여러 번 찍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시에 많이 노출되는 게 나쁜 거고요. 이 설량이 막 몸에 쌓여있는 건 아니라서 뭐 찍고 나면 1년 뒤에 쌓여있는 건 아니라서 우리가 병원을 가시면은 이 검사를 해주시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1년에 노출할 수 있는 게 50mSv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보면은 펫CT 전신의 암을 25mSv. 펫CT는 저설량이 없어요? 요즘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그래도 10은 넘죠. 그리고 이제 MRI나 초음파는 없어요. MRI 초음파는 없어서 없기 걱정 안 해도 때문에 되겠네요. 돈이 들지요. 아. 그리고 어떤 거는 CT가 굉장히 얼등하게 잘 보이는 건 뭐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여기서 그 위장 조형이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건강검진 1월 달에 받을 때 이게 그건지 잘 모르는데 저는 의학자가 아니니까 조영제를 써서 뭘 하자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조영제를 하면 되게 뭐 어쨌든 어떤 부위가 잘 보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체크했죠. 돈을 내면 되는 거냐 생각하고 근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근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메스꺼운 거 뭐 기타 등등 해주는데 이거 좀 정확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거는 아마 CT를 찍으면서 조영제를 찍었을 거고요. 조영제라는 건 혈관을 염색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찍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암을 보거나 염증 보는 거예요. 근데 암과 염증 둘 다 혈관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영제를 써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부 CT를 찍으면 암이 0.5cm 이런 경우도 다 확인이 되는데 조영제를 찌지 않고 그냥 찍으면 한 3, 4cm는 돼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진에서는 대부분 조영제를 써서 머리도 찍고 요 배 부분, 가슴은 저설량으로 찍습니다. 저설량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폐는 설량도 낮추고 조영제도
쓰지 않고 찍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 뇌혈관을 찍는다거나 복부를 찍는다거나 아래 골반을 찍을 때는 반드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사실 안 찍은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 조영제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이 있어서 뭐 죽을 수도 있다까지 다 설명.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설명해주게 안 할게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신 분은 그렇게 위험한 검사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위장조형 촬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네. 위암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위내시경이랑 위장조형 촬영이거든요. 네. 위장조형 촬영은 우리가 입으로 조영제를 먹어요. 혈관이 아니고. 그리고 먹은 다음에 위 내벽에 코팅을 하기 위해서 돌돌돌돌 이렇게 통닭처럼 굴리고 난 다음에 그림자를 찍는 거기 때문에 잘 위암을 발견을 못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굉장히 노출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위장조형 촬영은 사실은 하지 않는 게 위내시경을 하든가 하지 않는 게 맞지 위내시경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위장조형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먹는 거 얘기해 주셔서 건강검진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그 이틀인가 3일 동안 그 이상한 포카리스웨트 같은 거 먹고 뭐 또 딴 거 잠깐 먹고 해서 장, 위, 내 당을 다 비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 당일날 입원하는데 뭐 알약 하나 먹고 하는 것도 생겼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네네. 뭔지랑 그거는 비쌀 텐데 비싼 거 빼고는 똑같은 효과랑 더 괜찮은 건지. 뭐 효과는 당연히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내가 물을 먹어가지고 내려보내는 깨끗하게 씻어내는 방법이 있고 알약을 먹으면은 이 알약이 장 내에서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또 같이 내려보내는 거고요. 근데 느낌으로는 그래도 많이 먹는 게 훨씬 더 장정결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보통 설명할 때 병원에서 마시라고 한 것보다 더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대변이 물같이 나와야지 맞아. 대변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 좀 있다 하면은 아직 장 내에 변이 남아있을 확률이 많고 그럼 이제 들어가서 못 봐요. 벽에 착 붙어있고 씨앗 같은 거 붙어있으면 씻어내려고 석션하다가 씨앗이 꽉 막아버리면 아예 내시경을 바깥으로 빼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이 깨끗하게 있어야 보는 사람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병원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물을 드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장정결 불량 이렇게 해서 잘 못 봤다고 나오면 또 검사를 무료로 해주지 않거든요. 네. 다 돈을 다 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장운동이 늦으신 분들 또는 장운동이 늦어지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드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거 먹는 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전 건강검진 2번 봤는데 2번 다 한 10% 남긴 것 같아요. 도저히 마지막에 진짜 못 먹겠다. 다행히 그래도 괜찮으시네요. 결과는 괜찮게 다. 매년 하는 검사가 아니고 5년마다 하시면 돼서요. 네, 그런 면은 또 장점입니다. 5년마다요? 대장은 깨끗하면 5년 뒤에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대장은 맨 땅에서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대장 용종이 생기고 한 10년에서 20년이 되면은 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띄워주면은 암을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지난번 검사가 깨끗했으면 5년 뒤에 하시면 되고요. 지난번 검사가 용종이 나왔어요. 그럼 반드시 상담을 찾아가셔서 다음번 검사를 언제 해야 되는지 떼어준 의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유는 이 용종이 나와도 암이 안 되는 용종이 나왔으면 5년 뒤에 하시면 되고요. 암이 되는 용종이 나왔는데 그 용종도 위험도가 다 달라요. 암이 될 위험도가 되게 많은 거, 낮은 거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검사 간격을 다 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가셔서 다음 검진을 언제 받아야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용종을 떼냈을 때 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요거의 조직 검사 같은 건가요? 그리고 그거를 종이에다가 적어야 돼요. 사람이 까먹죠. 기억을 못해요. 네, 그래서 적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아까 전에 암으로 사망자가 제일 많고 두 번째 심장 질환이 있어서 심장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심장 초음파 검사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하나요? 이게 기본 검사는 아니고 추가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이제 꼭 시켜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혈압 있으신 분들, 혈압을 좀 조절을 잘 못하신 분들은 심근들이 모양이 좀 달라져 있어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권유를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심전도라고 심장의 전기적인 파형을 보는 검사를 검진하면 다 하잖아요. 거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 검진에서는 이제 그런 정도를 권유를 하고 보통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심장병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검진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심장내과에 가서 검사를 하라고 권유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그 이유는 그 경우에는 또 검사가 보험이 되거든요. 검진은 다 비보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증상이 있어서 내가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 있으면 개별
대가를 가지고 검진은 내가 건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심장 검사를 일률적으로 저희가 권유드리지는 않고 위험도가 네. 있거나 해야 될 경우에만 권유를 드립니다. 그럼 심혈관 질환 위험도 평가하는 검사는 초음파 검사만 있는 거예요, 심장? 심혈관 질환 위험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나이가 많으면 위험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네. 나이가 몇 살인가?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좀 빠릅니다. 45세, 여자는 55세 하면은 위험인자 하나 주고요. 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가족 중에서 남자는 55세, 여자는 65세 이전에, 특히 이전에 있으면 더 나쁘죠. 이전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가. 물론 네. 이후에도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나의 위험도는 더 높아집니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내가 혈관을 빨리 늙게 할 요인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흡연을 하는가. 요걸 딱 파악을 하면 이분의 심혈관계 위험도가 계산도 가능하거든요. 10년 동안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인터넷 보면 다 뒤집어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검사할지 말지를 그 다음에 결정을 하지요. 근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혈관 검사를 하라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고혈압, 저혈압 같은 거는 사실 건강검진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런 거 나왔을 때 일상생활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고혈압은 일단 저희가 검진에 나오면 요즘엔 고혈압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 약을 먹지는 않고요. 물론 네. 혈압이 되게 높아요. 그럼 당장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오면 긴장해서 올라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한테 약을 먹이면은 집에 가서 어지러워서 쓰러져서 막 낙상해서 다쳐서 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요즘엔 보통은 24시간이라고 활동 혈압 측정을 해요. 저희가 기계를 채워드리면 환자가 집에서 그 기계를 차고 하루 동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움직일 때 혈압이 어떤지를 봐서 그걸 봐서 약을 먹일지 안 먹일지를 결정을 합니다. 또 하나 방법은 그렇게까지 하기 뭐해 그러면 집에서 혈압을 본인이 측정하시는 거예요. 네. 몇 시에 쟀더니 얼마더라. 그걸 적어서 병원을 가지고 가면 병원에서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경우는 대부분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혈압이 낮은 경우는요. 대부분은 약을 과하게 먹어서 낮은 경우는 환자가 어지럽거나 기력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약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네. 말고 마르신 분들은 혈압이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팔뚝이 가늘면 혈압이 낮게 측정이 되는데 굵으면 높게 측정이 돼요. 그래서 비만이신 분은 어그러게 높게 나오고요. 마르신 분은 팔뚝이 가늘어서 가짜로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혈압은 증상이 없는 한은 낮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혈관이 튼튼해서 별로 승합을 시키지 않아도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서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고혈압보단 저혈압이 좋은 거예요? 원래 증상이 없는 저혈압이면 당연히 저혈압이 좋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높게 나오는 분들 있고 저도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조금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혈압, 혈당은 조금 노력을 하시면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약간 정말 타고난 부분이 많아서 내가 별다로 뭐 삼겹살 매일 소주랑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별로 네. 살이 찌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가 별로 나오지 않는 젊은 분이 높은 경우에는 네. 그냥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약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동맥경화가 청소년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계속 높아진 상태로 동맥경화가 오는 거라서 가능한 한 의사가 약을 먹자 그러면은 그거를 한 달 뒤에 1년 뒤에요 하지 마시고 그러다 그냥 지나가거든요. 이게 생활 습관으로 낮추기 쉽지 않다는 거네요. 네, 콜레스테롤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약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높으면 동맥경화가 일어날 확률이 네, 높다. 그걸 굉장히 가속화시키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LDL 네. 콜레스테롤이 190 이렇게 나오고 200 그러면 이건 정말 유전성 고지혈증일 가능성이 높아서 당장 약을 드시는 게 낫고 160 언저리면 조금 생활요법 한 건 해보고 커피도 좀 줄여보고 고기도 좀 줄여보고 해보고 재검을 해보고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제가 그냥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검진을 하고 결과 상담을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검진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의사 아닙니다. 마지막 결과 상담만 의사를 만나시거든요. 그리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결절, 종양, 양성, 음성 다 모르세요. 양성이 좋은 건지 음성이 좋은 건지. 그래서 반드시 결과 상담을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제일 비싼 비용을 지불한 부분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시고 그 다음에 그날 잘 듣고 오세요. 다음번 검사는 언제 해야 되는지, 대장은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나는 무슨 약을 먹으면 좋은지. 그래서 그거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지. 보면 콜레스테롤이 어마무지 높은데 작년에도 높았고 재작년에도 높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결과지에는 약을 먹으라는 코멘트가 나갔어요. 근데 그냥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그냥 검진만 받으시면 마치 공부 안 하고 제시 30 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검진을 받으시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 인자를 한번 정리를 하고 정도를 해서 나를 조금 예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인데 예쁘게는 안 만들고 그냥 가서 검진만 하시면은 검진을 하는 그런 목적에 맞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가셔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하는 게 굉장히 네. 좋습니다. 한마디로 검진을 비싼 돈을 내고 받았으면 결과는 꼭 가서 들어라. 들어라.